패션이라는 관심사를 가지신 분들은 이분 이름을 모르실 수가 없죠. 칼 라거펠트. 19년에 별세하시기까지 이루신 업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샤넬과 20세기 패션의 역사로 남은 인물이신데 되게 유명한 일화도 많으신 분이시죠. 대표적으로 에디 슬림은 디올 옷무진 입으려고 13개월 만에 42kg 감량했던 이야기부터 키우던 고양이한테 200억 재산 상속한 이야기나 독설가로도 되게 유명했는데 진짜 재밌는 게 많거든요. 아델한테는 뭐 그녀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다 하지만 좀 뚱뚱하다부터 시작해서 피파한테는 아름다운 몸을 가졌다, 문제는 그녀의 얼굴이다, 그냥 뒷모습만 보여주는 편이 낫다라든가 트레이닝복을 입는 건 인생에서 패배한 신호다라는 거 등등. 크로마츠 사랑도 되게 유명하고요. 잉그리스 글러브나 주얼리, 커스텀 선글라스, 크로마츠 가구도 좋아하는 거로 되게 유명했었고 자기 후손들한테 크로마츠 제품들은 물려줄만 하다라든가 크로마츠는 진짜다 등등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고 신나서 초반부터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칼 라거펠트 이 사람이 패션계의 거장이라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바로 알아보시죠. 칼 러거펠트는 1933년생으로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셨고요. 에바포레라는 스웨덴식 유제품 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와 문화적 교養과 미적 감각이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 어머니 아래서 자랐습니다. 재력가인 아버지와 음악가인 어머니 덕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예술과 가까워 자신의 미감을 키워가는 데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칼이 어릴 때 그림과 스케치를 좋아했었고 어머니께서는 워낙 지적이시고 음악과 문학, 예술 쪽에도 관심이 깊으셨다 보니까 옷차림과 애티튜드를 되게 강조를 해주신 덕에 어릴 때부터 외모와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청소년기에 어머니를 통해 접했던 다양한 패션 잡지들과 보고를 통해서 파리 패션과 문화에 깊게 빠지면서 그때부터 파리와 프랑스 패션을 동경하면서 자랍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되게 행복하게 자란 것 같죠? 아닙니다. 칼 어머니가 되게 곱상한 느낌으로 칼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셨을 것 같은데 칼 어머니 또한 유명한 독설가고 옷차림과 애티튜드를 강조했다는 게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혼육 수준이었습니다. 여러 일화가 있는데 칼이 청소년 시절 시력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가 칼한테 안경을 쓰면 넌 못생겨 보인다, 차라리 책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읽어라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게 훗날 칼이 평생 안경 대신 검은 선글라스만 쓰게 된 계기라고는 합니다만 젊은 시절엔 꽤 벗고 다녔던 걸로 아는데 선글라스를 쓰게 된 계기까지는 카더라인가 좀 의문이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칼이 조금만 살이 찌면 뚱뚱한 사람은 못생겼다, 넌 살찌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침대에 묶어놓고 음식을 뭐 더 못 먹게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칼의 가정 환경을 딱 요약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 드라마 보면 부잣집에서 자라서 항상 100점 맞던 애가 한두 문제 틀리면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라면서 독설 퍼붓는 가정 환경 많이 보이잖아요. 칼이 딱 그런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도움이 됐던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식사할 땐 독일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로 이야기하면서 칼이 언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려서 자연스럽게 가족이랑 이야기하려면 책을 많이 읽거나 언어 공부를 하게 만들고 이런 교육 환경 덕에 칼은 10살에서 12살쯤이 됐을 땐 독일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까지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칼의 유년기를 요약하자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독서와 그림 그리는 데 몰두하며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유년기를 보냅니다. 그러다 이후 1952년 칼이 19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와 함께 파리로 갑니다. 실무 경험 없이 파리에 도착해서 자신의 강점인 스케치를 앞세워서 여성 드레스나 실루엣 패션 소품을 스케치하는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로 패션 저널이나 잡지사에서 기사에 들어가는 사파가 일을 먼저 하면서 커리어를 쌓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프랑스어랑 영어 공부와 드로잉 수업을 병행하면서 경험을 더 쌓고 홍번역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도끼를 넘어서 거의 광기로 자신에게 부족했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와중에 자신의 재능은 봉제 기술이 아니라 옷의 이미지를 시각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고 어릴 때부터 나는 언젠가 파리에서 내 이름을 알릴 거야 라는 야망을 가지고 파리에 왔었기 때문에 스케치라는 자신의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국제울 사무국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대회가 얼마나 중요한 대회였냐면 당시 1950년대 유럽 젊은 디자이너들에게는 패션계에 데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제 무대였는데 그 대회에 참여해서 칼은 본인이 본인을 믿은 대로 1위를 수상합니다. 재밌는 건 이때 심사위원과 참여했던 사람들이 현 시점 레전드들이 한 자리에 있었다는 건데 피에르 발망, 크리스찬 디올, 위베르드 지방시, 자크파트가 당시 이 대회 심사위원이었고요. 칼 라거펠트는 코트 부분에서 1위 수상을 했었는데 드레스 부분에서 1위를 한 수상자가 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엡생로랑입니다. 이 기점부터 이 둘의 패션 커리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한 남자 사이 형성된 삼각관계로 여러 방면에서 각자의 삶에 크게 관여합니다. 이 대회 이후 1954년 칼은 피에르 발망이 눈에 들어 발망하우스에서 3년간 견습생 생활하고 발망에 들어가고부터 본격적으로 봉제를 포함한 패턴 제작과 컬렉션 준비 지원, 트렌드 분석 등 능력치를 다방면에서 더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발망에서 3년간 충분히 경험을 쌓고 나와서 장파투에서 오뚜쿠티르 아틀리에 수석 디자이너로 5년간 일을 하고 이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클로에와 팬디에서 각각 64년, 65년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칼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브랜드로 대중적으로 익히 알려진 건 샤넬인데
클로에, 팬디, 샤넬 이 세 브랜드가 실질적으로 패션씬에서 칼이 거장이라 불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이 세 브랜드가 지금의 칼을 만들었다고 하냐? 여기서부터 칼의 광기가 시작됩니다. 도끼가 아니라 광기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말이 안 돼요. 이 무렵까지 칼이 여러 브랜드를 거치면서 칼에게 카멜레온이라는 별명이 붙는데, 이 별명이 생긴 이유가 칼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칼의 가장 큰 능력 중 하나가 브랜드 본연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현대적인 디자인을 선보인다는 건데, 이 능력이 갖춰진 이유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독서와 스케치를 몰두하면서 보냈다고 했는데, 독서와 여러 잡지들을 통해서 터득한 브랜드의 역사와 패션 지식, 스케치로 터득한 디자인 감각,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성인이 된 칼의 최강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클로에 64년도에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입사해서 66년도부터는 수석 디자이너로 클로에 창립자 가비와 합을 맞추면서 70년대 클로에를 파리의 보헤미안, 자유분방하면서도 낭만적인 여성 스타일의 대표 브랜드로 만듭니다. 기존의 클로에는 젊고 지적인 파리의 여성들을 위한 우아하면서 실용적인 옷을 제공하는 브랜드였다면, 칼이 들어간 이후엔 좀 더 로맨틱함과 예술적인 무드를 가미하면서 여성스러움을 더욱 강조합니다. 65년엔 팬디의 퍼와 레더 컬렉션 아트 디렉터로 합류해서, 기존의 퍼라는 소재가 전통적이고 무거우면서 부의 상징 같은 이미지로 좀 올드한 이미지를 풍긴 소재였다면, 칼은 여기에 가볍고 다채로운 색상과 패턴을 사용하면서 패션 아이템으로서 모피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팬디 더블 F 로고 있잖아요. 그 로고를 펀4 로고라고 하는데, 이걸 칼이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세 브랜드 중에 클로에랑 팬디에서 끊었죠? 왜 중요한 세 브랜드 중에서 샤넬만 따로 이야기를 하냐? 왜 칼 라거펠트가 샤넬의 상징 같은 인물이 되었냐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칼이 샤넬에 들어간 건 1982년인데요. 근데 샤넬한테 제안을 받고 한 번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10년 전인 1972년에 샤넬에서 칼을 처음 불렀었는데, 그땐 거절을 합니다. 이때 칼이 왜 샤넬에 바로 합류하지 않았는지 되게 납득이 가요. 1970년대 샤넬이 어떤 상태였냐면, 60년대엔 입생로랑이나 칼 라거펠트 같은 신흥 강자들이 미쳐 날뛰던 시기였는데, 반해 샤넬은 코코 샤넬이 타계한 이후로 샤넬 내부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코코 샤넬의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집중을 계속하니까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반복되는 컬렉션에는 신선함이란 게 없으니 신흥 강자들한테 계속 밀려나서 귀부인, 영50, 영60 브랜드로 취급받으면서 향수인 넘버5로 브랜드를 유지하는 그런 추태를 겪고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브랜드가 겨우 숨만 붙어있는 식물인간 상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런 브랜드를 당대 제일 잘 나가던 디자이너가 맡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한참 전성기 달리면서 이름 널리 펼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브랜드 맡았다가 제대로 안 되면 자기 이름에 먹칠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칼 입장에선 잃을 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장파투에서 나온 결정적인 이유가, 한 하우스에서 전속 디렉터가 되는 것보다 프리랜서 성격으로 여러 브랜드 오가면서 자유롭게 창작하는 방식을 칼은 더 선호를 했었고, 이 부분이 칼이 희대의 라이벌이라 불리는 생로랑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생로랑 대해서는 좀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아무튼 그래서 처음엔 과감하게 거절하고 팬디에 더 집중을 합니다. 이후에 샤넬은 10년간 계속 똑같았어요. 아무리 브랜드 다시 살려보려고 발악을 해도 좀처럼 잘 풀리지가 않았고, 결국 벼랑 끝까지 몰렸을 때 샤넬 소유주인 알랭 베르트 아이머가 80년대 초에 샤넬의 이미지에 쇄신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비장의수를 던집니다. 샤넬의 유산은 지켜대 완전히 새롭게 해달라라는 전폭적인 권한을 칼한테 제안하면서 해결사로 그를 다시 부르게 됩니다. 당시 40대에 접어들면서 팬디와 클로에에서 전성기를 이끌고 난 후에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이런 제안이 온 거죠. 샤넬은 당시에 죽어가는 브랜드였고, 주변에서도 저런 거 손대지 말라고 뜯어 말렸고, 당시를 칼이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죽은 여자에게 옷 입힌 애 같다고. 그만큼 샤넬의 상태가 심각했었고, 반대로 칼의 도전 욕구를 자극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년이 지난 82년 칼이 마침내 샤넬에 합류합니다. 샤넬 대주주가 제안했던 게 샤넬이 유산은 지키되 완전히 새롭게 해달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칼이 제일 잘하는 거라고. 그동안 갈고 닦은 칼의 높은 능력치가 샤넬에서 최고점을 찍습니다. 샤넬에서의 첫 슈가 칼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슈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간 쌓아왔던 명성을 지킬 수 있냐 없냐가 이 슈에 걸린 거라 봐야 했단 말이에요. 칼이 그만큼 자기가 맡은 첫 슈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었는지 알 수 있는 일화로, 이 슈와 관련된 모든 에디터한테 200장 이상의 손편지와 꽃을 보냈다고 하고요. 그런 노력 끝에 선보인 83FW 컬렉션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부활. 그 세대 젊은 여성들에게 각광을 받으면서 나이든 귀부인이라는 이미지를 그냥 다 벗겨낸 샤넬의 부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근데 또 기존 고객들은 너무 파격적이어서 당황스럽고 보수적인 반응이었는데, 패션 언론이나 그 세대 젊은 여성층들한테는 샤넬이 쿨해졌다는 지지를 받았었고요. 이 쇼 이후에 WWD나 보그에서는 칼이 샤넬의 DNA를 유지하면서 시대 정신을 주입했다고 극찬을 했었고, 당시 WWD 편집장이던 존 페어차일드가 카이조 칼, 패션 제국의 황제라는 타이틀을 걸면서 매거진 지면에
칭하면서 이게 칼의 별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엔 좋은 뉘앙스는 아니었대요. 칼이 독일인이라 했잖아요. 근데 칼이 태어났을 때가 나치 집권 원년이다 보니까 성장기 내내 독일 전쟁의 책임이나 해외에서 독일인의 정체성이라는 게 가해자의 후손이라는 낙인 같은 느낌이라서 칼이 되게 별로 안 좋아했었대요. 그래서 생전에도 나치랑 본인은 아무 관련 없다고 선을 좀 그으려고 했었고 프랑스 문화에서 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여담으로 이 별명 지어준 존 페어차일드라는 사람이 당시 어느 정도 위치였는지 좀 알아봤는데 20세기 패션 언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미국 패션 저널리즘을 지배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칼럼이나 평가에 대한 영향력은 팬으로 한 디자이너의 커리어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을 정도라 당시 디자이너들이 이 사람 앞에서 벌벌 떨었다고 전해지고요. 얼핏 이야기 들어보면 안나 윈토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WWD는 업계 중심적이고 보그는 좀 대중 타겟으로 하던 매체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다루는 소재의 결이 좀 다릅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이런 인물이 칼을 안 입곱게 봤냐?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애초에 칼이 팬디랑 클로이 할 때부터 칼한테 되게 우호적이었고 지금같이 칼이 전설적인 디자이너가 되는 데 있어서 안나 윈토어랑 다른 쪽으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고 뭐 크게 칼이 자기가 독일인인 걸 싫어하는 걸 알고 일부러 그렇게 별명을 지어준 느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83년도가 달리기 위해서 아스팔트 깔고 도로 만드는 연도였다면 84년도부터는 이제 도로 깔았으니까 자 이제 존나 발전하는 맨키로 이후 84년도부터는 좀 더 젊고 섹시한 실루엣과 WC 로고를 가방이나 백, 액세서리 등에 활용하면서 로고 플레이에 유행을 선도하고 귀부인 브랜드란 이미지에서 젊은 세대가 존경하는 패션하우스로 완전히 탈바꿈시킵니다. 칼이 이끌던 샤넬에서는 디자인적인 부분 외적으로 되게 재밌는 사례가 좀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공방 생태계 구축이랑 샤넬 쇼, 뮤즈가 되게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80년대에 사라질 수도 있던 샤넬과 당시 점점 줄어들고 있던 프랑스의 역사 깊은 공방들을 지키고자 파라팩션이란 지주회사를 세우고 하나씩 임수하면서 품습니다. 칼이 생전에 말하길 샤넬의 시그니처는 장인정신에서 나온다면서 자신의 컬렉션에서 이 공방들의 기술을 적극 활용했었고 2002년엔 이런 공방들의 기술을 집약해 만든 컬렉션을 쇼에서 선보입니다. 이게 샤넬 하면 칼이 상징적인 인물로 떠오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샤넬을 단순 패션하우스가 아니라 글로벌 럭셔리 제국 반열까지 끌어올립니다. 칼이 샤넬에서 보여줬던 쇼들도 되게 재밌었는데 뭐 14FW 슈퍼마켓 쇼나 16SS 공항 세트 쇼나 17FW 로켓쇼 등등. 그 와중에 84년도에 본인 브랜드 칼 라거펠트도 본격적으로 선보이고 2004년에는 H&M과 협업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디자이너와 패스트 패션의 협업의 시초라는 역사를 쓰고 몇 분 만에 매진시켜버렸었고 지금 뭐 클로에, 팬디, 샤넬, 본인 브랜드 너무 막 두서없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어지러우시죠? 근데 그게 충분히 그럴만도 한 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칼이 해온 것들 있잖아요. 칼 이 사람은 이걸 다 동시에 하던 거예요. 잠시 타임라인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클로에에서 64년부터 83년까지 프리랜서로 입사해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을 했다가 92년부터 97년까지 지압료를 했었고요. 밴드에서 65년부터 19년까지 무려 5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같이 하면서 패션사 최장수 협업 기록을 세웠고 샤넬에서 83년부터 2019년 별세할 때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한 브랜드 제대로 이끌기도 벅찬데 여기에 자기 브랜드까지 동시에 다 굴리고 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킹메이커란 수식어가 정말 어울리는 게 손대는 브랜드마다 잘 안 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진 좀 의아합니다만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이나 분량이 길어서 슬슬 졸리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끊고 칼 라거펠트 편은 2편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 올라간 시점에서 하루 이틀 뒤에 바로 올라갈 거고 그동안 머리 좀 식히고 계십시오. 이번 관련해서 좀 빠지면 아쉬운 재밌는 요소들이 좀 많거든요. 뭐 칼이 키우던 고향이나 생로랑과의 삼각관계, 그의 패션 스타일, 칼 이름 걸고 전개하던 브랜드나 샤넬 뮤즈 등등. 아무튼 2-3일 내로 다음 편 업로드 하겠습니다. 저도 진짜 간만에 머리 터질 것 같네요. 갑니다.